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 문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직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져서 국민이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바로 국가배상법입니다. 단 배상을 받을 때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을 살펴볼게요. 우선 공무원이 경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경과실이 뭔지 아세요? 가벼운 실수를 경과실, 무거운 실수를 중과실, 일부러 한 걸 고의라고 합니다. 경과실은 사람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지 하고 이해가 되는 경우이고,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 경과실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못하게 했냐 하면 공무원이 공무를 할 때 조금만 실수해도 매번 돈 내놓으라고 하면 공무집행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소송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과실은 빼고 중과실 또는 고의일 경우에만 국가뿐 아니라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항이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서는 법률이 정한 보상만 하고 보상을 받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보상을 받는 순간 국가나 공무원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외에는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고 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요.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게 박정희 전 대통령 때예요.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을까요?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전투가 많이 벌어지고 당연히 군인도 많이 목숨을 잃었죠. 나라에서 징집을 해서 전쟁터에 보냈는데 전투를 하다 죽었어요. 사망자의 가족들이 모두 국가가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나라 돈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보상만 받도록 한 거예요. 그 법률에서 푼돈을 주도록 정해둔 겁니다. 실제로 이 조항을 이용해서 베트남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에게 소액만 주는 관행이 이어져 왔어요. 하시죠.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전쟁 때도 아니고 나라 돈이 아깝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푼돈을 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결국 개헌이 안 됐지만 말이죠. 이 조항에서 배상과 보상이라는 단어가 번갈아 나오는데 좀 헷갈리죠.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이 10억 엔을 준 걸로 논란이 되었는데 그 10억 엔 안에는 10억 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배상금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한 글자 차이인데 배상이면 어떻고 보상이면 어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주는 게 배상, 잘못이 없을 때 주는 게 보상이거든요. 일본이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는 건 자기네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만약 일본 측에서 배상금이라고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피해자 할머니들이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였을지도요. 그리고 일본은 끝까지 보상금이라고 고집했죠. 그래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못 받겠다고 했던 거고요.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누구나 범죄를 당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로 인해서 생활 능력이 극심하게 훼손될 수 있죠. 이렇게 도저히 살기 어렵다 할 때 국가에게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유족 구조금, 장해 구조금 및 중상해 구조금, 긴급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법률 상담 등의 법률 지원, 임대주택 등의 주거 지원도 해줍니다. 이것을 다룬 법이 바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활용이 잘 안 된다는 평이 있고 지원 규모가 작아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도 있어요. 제31조 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못한 까닭. 31조 1항을 보세요. 모든 국민은 그냥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지 않고 능력에 따라라는 제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대학에 가게 하는 게 헌법상 허용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다 대학 가야 될 수도 있죠. 이 항은 적어도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예요. 초등학교는 헌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의무교육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법률에 의해서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기본교육법이에요. 그렇다면 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 포함시키지 않는 걸까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망 때문입니다. 사망의 의무교육은 무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만약 이항의 의무교육에 고등학교까지 넣어버리면 사망에 의해 자동적으로 고등학교도 무상이 되잖아요. 무상은 나라 돈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재정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919년에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여전히 아니지만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사용되는 재원은 중앙정부 47.5%, 시도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로 나누어 부담해 왔는데 2024년 12월 31일부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후 정부 부담 몫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논란이 있어 왔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다 보니 정부가 조금 더 긴 기간을 연장해서 하리야. 부담을 해가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이 법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 몫을 시도교육청 등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사항에서는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재단이 이 조항을 오용해요. 사학재단이 사실 부실도 많고 비리도 많잖아요. 그러한 사학재단에 대해서 적절히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헌법에 이 조항을 언급하며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왜 제재를 하냐고 저항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이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율성이 아닙니다. 교육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 학문의 발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5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요즘 국가가 평생교육기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항에서는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여러 가지 법률들을 의회에서 만들고 있어요.
제32조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 국가 유공자, 상위 공경 및 전무 공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나라. 32조하고 33조는 근로자의 지위나 권리, 근로자 권리의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32조 1항에서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가 무슨 뜻이죠? 일하는 게 근로일까요? 아니에요. 근로에서 그는 성실하고 근면하다는 뜻이고, 너는 노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로를 해석하면 어떤 뜻이 돼요? 그냥 일한다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죠. 근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자 문화권의 다른 나라 사람에게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물어보세요. 노동이나 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느냐고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할 거예요. 왜 노동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의 권리일까요? 그냥 노동의 권리나 일할 권리라고 하면 되지. 왜 성실히 일할 권리라고 말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 되지. 잘생긴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획안에서 일할 권리라는 의미를 담아서 근로를 노동이라는 단어로 바꾸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요.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대부분인 나라인데도 노동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빨갱이라고 색깔을 더 씌우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댑니다. 통계청에서 가구 소득원을 분석해 봤어요. 뭘 해서 먹고 사는지 알아본 거죠. 근로소득, 즉 일에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23년 기준으로 가구 소득 중 대략 64.5%를 차지한다고 해요. 굉장히 높죠. 건물 임대료나 배당 소득, 은행 이자 같은 소득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동자 수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대략 2,880만 명을 넘어서는데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200만 명 정도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가 665만 명 정도 돼요. 자영업자도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거로 봐서 노동자에 포함됩니다. 아무튼 이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나라예요. 절대 다수가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거나 누군가 일을 해서 번 돈을 나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동 현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을 하는 방법, 파업할 때 협상을 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파업 시 협상을 하는 방법이나 배포하는 유인물을 만드는 방법 등에 관해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독일의 경우 중학생만 돼도 이걸 가르쳐 줍니다. 왜일까요? 독일도 노동자의 나라니까요. 노동자의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는지를 안 가르친다면 결국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노동자에게 유리하진 않겠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노동자의 권리를 전시하고 심지어는 적대시해요. 노동자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말만 해도 빨갱이라고 하면서 펄펄 뜁니다. 답답해요. 우리 사고가 이렇게 편협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스웨덴처럼 잘 사는 국가들 보면 중도적인 정당이 3인당, 사회민주당이에요. 3인당은 중도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당으로 받아들여지는데 3인당이 하는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돌맞지 않을까요? 빨갱이라고요. 그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다양한 정책을 논의조차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 국민들의 상상력과 정책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지고 평화로워지기도 하겠지만 우리 마음속과 머릿속에 존재하는 철책 또는 분단선이 사라져서 정책을 논할 때 보다 폭넓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최저임금제의 얘기도 있어요. 헌법에서 최저임금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 처음 아셨죠? 가끔 경제 논객이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제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잖아요. 정치인이 헌법도 안 읽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최저임금제, 헌법에서 하라고 해서 헌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 항에서는 국민이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어요. 노동은 근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양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의 최소 기준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와서는 조금 다른 점이 있네요. 보통은 법률에 따라서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라는 건 사용자와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경제 영역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경제 영역에서 보면 주식 1주당 한 표입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주식을 30만 주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이 1주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의결을 할 때 A는 30만 표를 행사하지만 B는 한 표를 행사하잖아요. 전혀 동등하지 않죠.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다릅니다. 무조건 1인 1표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부자들이 민주주의를 두려워하고 혐오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민주주의를 혐오한 사람인데 민주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부자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돈이 많든 적든 강자든 약자든 동등하게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해서 법률을 만들고 근로의 조건과 내용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사망에서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할 때의 법률도 근로기준법이에요. 사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여성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느냐는 문제는 11조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평등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여성의 노동을 보장하는 남녀 평등에 대한 형식적 논리를 헌법적으로 풀어낸 것이에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나이를 정하고 있어요. 또 어린 사람이 노동을 하려고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도 파업할 수 있을까? 1항에 있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게 노동 3권입니다. 뭉치고 교섭하고 교섭이 잘 안 되면 단체 행동, 즉 파업이나 피켓팅을 할 수 있게끔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2항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법률에 의해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 3권 중에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섭도 할 수 있고 노조도 만들 수 있는데 파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원의 경우도 노조를 만들 수 있죠. 협상도 가능해요. 단, 단체 행동권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인권기구나 노동기구에서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가 없다고 단체 행동권도 인정하라고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국제노동기구인데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제노동기구와 체결하는 국제협약 가운데 공무원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151조의 비준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이 유보를 처리함으로써 국제의 효력, 국내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발생되도록 하려 하였으나 결국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망을 보면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아예 행사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못 박아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를 만드는 회사 혹은 항공사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인데도 제 사망에 의해서 파업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쟁을 대비한 거예요. 이 조항도 논란이 있죠. 전쟁 날 가능성이 낮은데도 과연 파업권 제한이 너무 폭넓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5.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복지는 국가의 의무. 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항은 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항이에요. 단순히 숨만 쉬고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불릴 만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잖아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항에서 말하고 있듯이 국가는 사회보장이나 복지를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좋았을 것을 중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력만 하면 된다는 얘기처럼 돼버리죠.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3항과 4항에서는 여자와 노인, 청소년 등의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등 여러 개의 법이 제정된 상태이고, 노인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죠. 5항에서 말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같은 경우 각종 수당과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는 중입니다. 5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들을 국가가 보호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최저한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이 제도만으로 과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항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가 진다고 하고 있어요. 재해로부터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오래된 것 가운데 하나로 원래 지방직이었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등도 이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예전에는 소방관이 지방 공무원이다 보니 속해 있는 지자체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는 소방관의 수나 장비도 천차만별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4월 5일 4천여 명의 소방관을 국가직화하였고 안전을 위해 전보다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5조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3.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햇빛을 즐길 권리도 필요하다. 1항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최근 기후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구의 위기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 단순히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없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탄소 중립 기본법이 있어서 이런 기후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의 저감 목표를 정하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등을 정해두고 있어요. 탄소 중립 기본법 제8조 1항은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감축 비율을 4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우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보았고, 205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적인 장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장치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법에 넣어야 하고, 205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가 가진 위험성이 워낙 크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입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국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조항은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되어 있죠. 국립공원을 만들고 국립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쓰고 있는 것도 이 조항과 연결돼요. 각종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돈을 들여 치우고 하는 것도요. 이 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걸 만들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해서 환경 파괴를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같은 경우도 환경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건축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일조권은 햇빛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다른 건물의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망은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한 주택개발 정책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SH공사나 LH공사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을 촉진하고 특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36조 1.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가족 사이에도 전원과 평등이 보장된다. 1항에서 혼인과 가족에 관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부부 사이에 일방의 순종이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부모가 무시하면 안 되죠. 헌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존엄과 평등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아동폭력방지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같은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육아 등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한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이죠. 보건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두어서 질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전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은 절대 침해할 수 없다. 앞서 10조 설명할 때 10조가 기본권의 어머니 조항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 조항이 바로 37조예요. 일단 1항은 어머니 조항인 10조랑 연결이 돼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앞서 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포함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포함된다면 다 기본권이라고 했던 것과 연결이 되고요. 2항에서는 이 기본권 제한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동시에 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37조 2항은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뭐죠? 어떨 때 제한할 수 있다고 했나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제한 사유예요.
그렇다면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랑 관련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유가 아니면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한할 때 수단은 뭔가요? 법률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의 명령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오직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에서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거나 대통령이 그 명령을 발의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기는 있으면 가능하겠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명령도 있긴 해요. 긴급 명령 등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거되는 법률이 있어야만 기본권 제한이 됩니다. 정리해보죠.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제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법률에 의해서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회나 시위가 있을 때 제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즉 집시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집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요? 사망에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폭 조직원이 잡혔다고 해보죠. 이 조직이 엄청 크고 흉포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의심이 돼요. 그러면 이 조직원을 마냥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고 좀 더 압박을 가하면서 수사를 하고 싶겠죠.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차원에서 말이에요. 일단 기본권 제한 사유는 어느 정도 충족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하잖아요. 이때 형사소송법에서 법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법에서 정한 절차나 내용에 어긋나게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참여권을 배제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참여권이 뭐냐 하면 피고인이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방법으로 조폭 조직원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조폭 조직원이 변호인과 만나는 접견권은 제한할 수 없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을 당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을 접견하고 자문을 받고 재판정에서 도움을 받는 등의 권리가 있는데 이 중에 접견권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접견권 제한은 안 돼요. 기본권 제한을 위해 만든 집시법,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을 보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시법을 예를 들어 보면 집회나 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질서유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제한하려고 만든 게 집시법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집회에 대해 사전 허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고 허락해줄 권한이 국가에 없는 거죠. 따라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면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테러 방지법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죠. 이 법도 테러 용의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로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일부 내용이 너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바람에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해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법을 통과시킬 때에도 이런 구조로 자주 논쟁이 붙곤 합니다.